예, 안녕하십니까. 2015 공직박람회 역사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그런 어떤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크가 끝나면은 강의를 통해 알아본 영웅들에 대한 퀴즈를 우리 이다지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면은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역사책에 친필 서명까지 해주시니까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 이다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공직박람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리고 되게 뭔가를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요일 저녁 9시가 넘으면은 항상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죠. 역사 저널 그날이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보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의 일요일날 저녁 밤 시간은 사실상 암흑으로 좀 많이 흘렀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바쁘셨습니까? 좀 교육에 대한 활동, 현장 강의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아서 현장 강의를 많이 다녔고요. 탈북 학생들 특강이나 아니면 독립기념관 행사 같은 곳에 많이 다녔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역사를 너무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대중화 시켜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어요. 예, 역사의 대중화라고 게 참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힙합! 네, 또요. 어떤 음악 즐겨 들으세요? 앞에 계신 남학생, 네. 들으시는 음악 없으세요? 아, 요즘에 약간 힙합 음악이 대세잖아요. 쇼미더머니와 언프리티 랩스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힙합과 랩 가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아서 랩으로 한국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실제 전문적으로 크루 활동을 하는 분들이랑 음원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할까요? 역사면은 진지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네. 가벼운 랩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예.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역사가 재밌고 유쾌한 것도 있는데 되게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치하지 않게, 코믹하지 않게 좀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오늘 그저께 딱 믹싱을 한 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냐면 요즘에 가장 핫한 왕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왔고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왕이 되신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조 관련된 랩 가사를 쓰고 음원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가사를 띄워드리고 음악은 나올 건데 아직 영상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가사를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 사도세자 자신의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슬픔, 그 이후에 탕평책을 이어나갔던 노래를 트라플라라고 하는 팀과 함께 만들었는데 음악 준비되셨으면 이게 첫 공개죠? 네, 그러니까는 첫 공개입니다. 무료로. 대한민국에서 네. 최초의 이다지 선생님의 역작이시네요. 그래서 노래 가사랑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포 입기 전부터 말이 많았지.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단 말이. 돌기 전에도 노론소로 날 필요 없다니. 정조라 왕이 되고 처음 유념했던 한마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허나 영조께서 효종세자들이라 만드셔 그대로 지키는 게 맞으리라. 아버지 그래도 난 당신의 아들이란 역사가 좋아. 훗날 내가 죽었다 했을 때 당신 곁에 나무치길 소망해. 나 11살
할 때 그 안에 염증이가 치셔 죽어갈 때 정치란 게 이리도 비정하게 피를 칼로 가르는지 왜 다시 같은 피를 비슷한 피로 바꾸는지 당신이 긁었을 수많은 손톱 자국들이 왜 내 맘의 상처로 남았는지 연죽에 담배를 넣어 태워 구멍난 속을 메꿔 역설적이게도 가슴이 시원해져 늘 밑빠진 독인 심장에 술을 채워 넣어도 매번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내 편 그래서일까 탕평책에 명절과 의리를 제일 앞에 내세운 게 반드시 믿으라고 배운 아버지의 존재의 부재 때문에 그리한 거지. 여기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정말 고생을 되게 많이 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다들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이 참여를 하셨다가 막 욕심이 나중에 생기셔서 그래피티로도 만드시고 막 이렇게 영상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드시고 해서 요게 1절인데 나중에 이제 무료로 음원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언제쯤 영상도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지금 그 CJ의 사도 팀이랑 얘기 중에 있어서요. 그게 영상을 나중에 그쪽 영상을 받아서 하려고 예. 한 달은 예, 쉬운 작업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 나름대로의 어떤 음률과 또 정조의 어떤 나름대로의 분위기라든가 그게 나름대로 좀 잘 믹스가 돼 있는 것 같게 느껴졌습니다. 네. 예, 오늘 특호도 이렇게 신선한가요? 네, 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잘 모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즘 암살이라는 영화가 예, 그렇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가요? 일제 강점기? 네, 저는 암살을 못 봤어요. 실제로 근데 약간 역사교사라는 직업병이 있어서 역사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은 이게 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이슈가 됐고 무한도전에서 최근에 하하편 보셨나요? 예, 배달의 무도에서 나왔던 내용들 생각을 해서 일제강점기를 테마로 잡아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일제 통치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1910년, 잘하시네요.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무단 통치인데 어감이 어떠세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네. 총과 칼로 억압적으로 다스리고 이때 되게 유행했던 말이 뭐였냐면 명태랑 조선은 때려야 제맛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저도 뭐 명태는 좋아하지만 사람한테 명태를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그쵸. 예, 상식이하군요. 이때는 뭔가 때리는 것이 형벌로도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엉덩이 치는 거 뭐라고 하죠? 볼기라고도 하고, 그쵸? 정답이 나왔어요. 태형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람이 맨 엉덩이를 까고서 맞는다는 건 정말 아기 때 엄마한테 혼날 때 외에는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조선시대 때 가보기역 지나면서 사라졌다가 이때 일제에 의해서 부활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태형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나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네, 실제로 법적으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형은 꼭 비밀리에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밤늦게 들어오면 이 시기엔 되게 불안한 시기였어요. 어디에 잡혀가서 비밀리에 고문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조선인에 대해서만 행해졌던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인은 태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엉덩이 몇 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몇 대 맞는 거 그냥 지나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2배 정도가 되는 너비에 두께로 맞는데 마찰력을 최대하게 해서 엉덩이에 물을 쫙 뿌려요. 그런데 한 대 맞으면은 엉덩이가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생식 능력도 파괴가 되고. 근데 당시 이제 태형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이 불구가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대 이상은 못 때리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어요. 몇 대인지 아시나요? 몇 대일 것 같으세요? 10대요?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를 했나 봐요.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상이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100대 정도를 처벌을 받아도 아껴놔서 때리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면 또 때리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을 이제 막고 행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순사가 잡아간다는 말도 옛날에 네, 그 근데 할머니한테 들은 여기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순사가 잡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법한 나이대 분들은 한 5분 정도 외에는 거의 못 들어오셨을 텐데 일본 경찰이 잘못하면 잡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너무나 네. 사목했던 시기였죠.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꿈꾼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보통 아니면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910년대는요 한국인이 2명 이상 모여 있으면 잡아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모든 모임은 비밀 결사였는데 이때 비밀 결사를 주도해 나간 분이 박상진이나 김좌진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 예. 사진을 보면 박상진 열사에 대한 사진인데요. 네. 저희가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박상진이라는 인물은 저도 참 생소한데요. 네, 근데 엄청난 엘리트 집안이셨어요. 당시 비밀 결사를 초창기에 이끌어 나가셨던 분인데 왜 우리가 조선 사극 보면 왕이 뭔가 명령을 하면 아래서 이렇게 받아 적는 비서가 있잖아요. 승지라고 하는데 집안이 승정원의 승지를 지냈던 그 집안이에요. 굉장히 공부도 잘해서 이 시기에 1910년에 평양법원의 판사로 임용이 돼요. 그런데 그 해가 바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해여서 나는 일제개가 되긴 싫다라고 해서 판사직을 내팽개치시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예. 요즘도 뭐 판사가 되면은 상당히 뭐 출세한다라는 그쵸. 평가를 하는데 그 일제 시대 때 판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개인의 영광이요, 집안의 영광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안 와닿는 것처럼 이 시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분이 남기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우리 4천년 종사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2천만 민족은 노예로 변하여서 섬 오랑캐의 악정 폭행이 날로 더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내용 자체가 감동적이긴 한데 저는 딱 한 단어가 이거 볼 때 딱 눈에 떴거든요. 뭐가 띄세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했던 수준, 섬 오랑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통치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떨치시고 일어나신 거죠. 예, 박상진 의사의 마음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잘 안 알려지셨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일찍 체포가 되셨어요. 그래서 체포가 돼서 당시에 사형 관련된 기사가 남아 있는데 동아일보의 기사예요. 제가 부분만 따서 보여드리면 13분 만에 교수대에서 목숨이 끊어졌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태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문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문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을 법한 말이 동지를 대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까지 동지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투쟁의 영웅들 있죠. 김좌진, 한웅 같은 사람들이 나라 바깥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독립투쟁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상진 의사가 변절을 하거나 고문에 버티지 못해서 김좌진의 동지의 이름을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산리 전투의 역사도 없는 격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교과서에도 실은 잘 안 쓰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잊혀져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국외에서는 또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나요? 근데 나라 바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 와서 뭔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호적일 나라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나라 사람들이 안 됐어도 다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식민지가 된 나라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좀 빌려달라고 군대 좀 일으켜서 우리가 싸워보겠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남의 나라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한 그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주겠어요? 경제적인 부담이나 비용도 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항상 문제의 끝으로 가면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
땅도 사고 학교도 짓고 하는데 이 시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였었고, 근데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셨던 분이 바로 이씨 육형제의 당시에 초재벌이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신데요. 이분 관련해서는 영상 보고서 얘기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네. 응? 50. 예, 저희가 국사책에서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은 익히 저희가 배워서 알고 있었었는데, 그 재원을 이회영과 네. 그 육형제가 네. 지금 시가로 따지면 600억이나 되는 재산을 통해 가지고서 만든 거네요. 네. 예, 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불우이웃 돕기에 한 어느 정도면 손이 안 떨리세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실은 한 진짜 1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손이 떨리지 않나요? 근데 이 시기에 자기 전 재산 600억을 환수를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군대를 배출해냈는데, 여기서 나온 군대만 3,500명이 되는데 3년 동안에 학비랑 숙식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그 600억이 다 온전히 독립운동에 쓰이시고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예, 한 명의 희생으로 그 많은 3,500명이나 되는 독립군을 배출했다. 너무나 정말 존경스럽고 많은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없었으면 그 뒤에 역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고 군대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1910년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세운동,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죠. 몇 월 며칠에 일어났죠?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저는 유관순 누나죠,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왜 누나라고 하는 걸까? 전 아직도 그게 되게 의문스럽긴 한데, 수영 기록표 상의 기록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남아있는 분이신데,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만으로 빼고 지금 나이로 딱 하면은 18세, 만으로 16세였어요. 이화학당에 다니다가 만세운동을 막 학생들이 주도하니까 일제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 정지시켜요. 그게 3월 10일 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데 여기서 깜짝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의 책이 상품으로 걸려 있는 네.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내려갔던 고향과 만세 운동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 머리 밴드 하신 분. 병천의 무슨 운동이죠? 3.1 만세 운동.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여기 선생님 사인이 네, 맨 앞에 제가 오늘 오면서 아침에 했어요. 아, 근데 한 개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해요.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10일 날 휴교령이 내려지고 병천으로 가서 만세운동을 주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서 태극기도 만들고 전 가족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근데 유관순 가족이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목격을 했던 게 자기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고 돌아가시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몸이 딱 굳잖아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님, 그러고 네. 유관순. 그래서 유관순도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데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실은 왼쪽에 수영 기록표상의 얼굴인데 이 얼굴은 실제 얼굴에서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된,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팀이 복원을 했는데 얼굴의 한 부위에만 고정적으로 20대 이상을 최대 속력으로 최대 파워로 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종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게 1차성 부종이 출혈과 얼굴 전체에 이어져서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 최근에 복원을 한 모습이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 코, 입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실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누나인가 아줌마인가 누나인가 이렇게, 아줌마인가, 예, 그쵸?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게 집중적인 구타에 의해서 부종이 돼가지고서 저렇게 얼굴이 크게 보였다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복원된 사진을 보니까 정말 18세에 맞는 꽃다운 얼굴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보면은 고3 아니면은 대학교 1학년생 네.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죽음을 또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목격하고서도 시신을 수습할 여를도 없는 상황에서 네. 본인도 이렇게 독립운동에 끝까지 매진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근데 예.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니까 18살에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고문을 참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을 뭘 어떻게 살게 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일 처음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아있지? 아니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질문이 계속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죽은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일제가 실은 유관순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석방.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석방되는 걸 거부하고 남아서 감옥 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죽게 됩니다. 예. 정말 드라마틱하기도 하고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픔과 고통과 어떤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극복해서 승화해서 정말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정말 많이 안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그 이화학당의 교장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 외국인이 시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인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우린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외국인이니까 당시에 언론에 대한 힘이 있잖아요. 국제사회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시체를 줬는데 그게 어디에 담겨서 왔는지 아시나요? 석유통. 토막살인된 채로 석유통에 담겨져서 전해지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했대라고는 알지만 그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사는지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18살에 독립운동을 하고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마지막에 시체까지 토막이 나졌다. 근데 정말 꽃다운 그냥 어린 18살 소녀였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맞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제도 더 이상은 무단 통치를 할 수가 없고 통치 방식이 바뀌게 돼요. 문화 통치를 표방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그러면 뭐 총칼을 버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대해주겠다. 네, 그런 뭔가 말인가요? 되게 어감이 유해지는데 새빨간 거짓말, 막 늑대가 속이기 전에 막 부풀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속셈이 뭐였을까요? 당시에 우리 민족에 대한 이간질이 목적이었어요. 분열. 3.1 운동처럼 뭉치게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신경을 썼던 것이 누구를 길러내는 거였을까요? 이간질 시키려면 친일파. 심지어는 국가에서 친일파 양성 지침이 내려와요. 그 친일파 양성 지침을 보면은 당시에 핵심적인 인물들을 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막 접근해가지고 돈도 주고 잘해주고 침투를 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친일파의 양성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프로농구에서 장래 유망한 선수처럼 이렇게 되는 대상들이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종교계 인사 예.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뭐 우리는 사실상 친일파라고 하면은 살기 위해서 친일적인 행각을 벌이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깊숙이 조금 더 친일적인 인물로 자연스럽게 35년의 그 식민생 활동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제대로 교육받고 재산이 있고 부호 가입 그런 어떤 사람들을 철저하게 목적 의식적으로 양성을 한 거네요. 네, 이 시기에는 진짜 막 내가 역사로 되돌아가서 막 암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우리 민족은 민족성 자체가 열등하다부터 막 이렇게 조잡한 말을 떠드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단체도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가 여러분들이 암살에서 보셨던 의열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의로운 일을 예. 열렬하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예. 네. 저분들이 바로 네, 의열단이시네요. 의열단의 사진인데요. 예, 다 저보다 다 멋있고 네. 신사인데요, 보니까는. 실제로 예. 보면 약간 저는 어느 분이 인상 깊었냐면 가운데 계신 분 되게 주머니 손 넣고 되게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습들이 다 가운데요? 완전 정장에 머리도 다 기름으로 딱 넘기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친일 의사나 아니면 일제의 중요한 기관을 없애거나 암살을 하는 거니까 그 일과 동시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영정사진을 찍는 심정으로 찍어서 남아있는 사진들은 모두 다 갖춰 입은 사진들입니다. 예. 혹시 이 의열단을 조직한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김구요. 땡입니다. 김원. 자, 김원봉 선생님이신데요. 실제로 나중에 조선 의용대 관련된 영화도 출연을 하세요. 굉장히 미남이셨던. 근현대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셨던 분들 중에 쓰리봉이 있어요. 쓰리봉. 이름에 다 봉자가 들어가세요.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이세요. 그분은 첫 번째 인물이신데 의열단을 조직을 하셨고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현상금이 1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상금 되게 높았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구. 실제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한인애국단 통해서 완전 치고 올라갔을 때 현상금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현가로 200억이에요. 200억. 예. 그런데 200억을 넘는 가치로 이분의 현상금이 320억에서 330억으로 추정이 돼요. 엄청난 활동을 하셨던 거죠. 의열단은요, 되게 멋있기도 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변절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온 단체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되게 간단해요. 조선 총독으로 오는 일본인들을 암살을 하면 계속 암살하면 나중에 무서워서 못 갈 거 아니냐. 단순한 생각 같아 보이지만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폭탄을 들고 일제 요인을 암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저런 몇 분들은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저런 요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 목숨을 내놓는 건데 아무래도 쉽진 않았죠. 그런데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은 너도 나도 의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해야 될 정도였대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이 사람한테 드는 돈이 엄청나요.
폭탄 준비해주고 변장시키고 국외에서 훈련시켜서 국내로 투입을 하니까 너도 나도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거죠. 예, 또 그분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10대 굉장히 후반에서 젊죠. 20대 초반에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신 세계에서만큼은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기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뛰어난 건 아닌가,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드네요. 나라 밖에서 뭐 다른 독립운동 활동은 또 없었나요? 근데 3.1운동 때문에 독립운동 방향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3.1운동은 제가 그냥 한 명의 역사학자로 생각을 했을 때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뭘 하고 싶으면 뭐 트위터 같은 데다 올려서 몇 분에 어디에서 만세운동 한다면 쫙 퍼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4월달 초까지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만세운동을 하거든요. 한날 한시에 전국에서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정말 그냥 세계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중심 세력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에 1920년대 최초로 설립된 것이 임시정부입니다. 예, 그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의 조직과 틀이 좀 갖춰졌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한 단계 업된 거 아닌가요, 우리 독립운동이? 네, 막 정부 요인하면 되게 멋있고 부유한 느낌인데 실제 기록을 보면요, 일기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너무 배고프다.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일기는 하루 동안에 제일 좋았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을 쓰는데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백과밀지를 보면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들이 모이는 데가 임시정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한 명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도 막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어지러져 있고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고양이가 똥 싸놓고 막 난리가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딱 한 명 떠올리지 않아요? 막 너무 힘들 때. 엄마, 그쵸? 김구 선생님도 엄마를 떠올리셔서 국내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머님이었던 광락원 여사가 예. 상하이로 건너오세요. 그래서 왔더니 완전 풍비박산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굶겨 죽지는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당시에 상하이에 있었는데 상하이는 고급 그런 주택가들이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급 주택가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배추 시래기들을 모아다가 시래기국을 끓여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임시정부 요원들이 정말 굶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상징성이 있는 분이죠. 예, 저는 뭐 김구 선생님은 늘 알고 있었지만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 또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고요. 또 그 어머니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배추 시래기를 모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우리 임정 유인들의 식사를 연명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니까 말이 임시정부지 사실상 지금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30년대 이후에는 또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통치 방식도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나중에는 미국까지 건드려요. 진주만 기습. 그러니까 민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조선을 어떻게 써먹느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데려다가 일본군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일본의 전쟁 전선으로 끌고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군을 쏠까요? 일본군의 적을 쏠까요? 일본군을 쏘죠. 실제 행동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독립군 행동 지침. 그러니까 이 시기의 통치의 방점은 193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민족 말살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성을 없애야지 완전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매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민족성에 대한 말살이라 뭐 사람의 외형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쉬워도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텐데 또 그만큼 바꾸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련도도 악독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하나 넘겨서만 볼게요. 요게 어떤 장면 같으세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가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를 시켰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창씨개명. 씨를 만들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데 제 성은 이씨잖아요. 제가 박씨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박씨성으로 바뀌진 않죠. 박다지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결혼을 하면 남성의 성씨를 따라가요. 근데 그 남편들의 성씨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1889년 헌법에 신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천황인데 천황 아래 모든 일본인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걸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렇죠. 누가 이름을 바꾸고 싶겠어요. 하다못해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함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데.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주어지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걸 바꾸게 하기 위한 강제 요인으로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진짜 치졸하고 유치해요. 읽어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창씨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구타한다. 이게 행동 지침이에요. 뭐 이래 정말. 배급을 끊거나 아니면 첫 번째 보면은 학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억지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창씨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맞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은 다 이름을 바꿀 수가 없겠네요. 국내에서 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력이 되게 대단해요. 그리고 뭔가 시킨다고 해서 고분고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이름 신고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낸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의 할머니 때 가면은 자자 들어간 이름 많은 거 아시죠? 미자, 순자. 그 자자가 일본식 이름의 그 끝어미에 많이 붙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했대요. 천황황 새끼자, 개구 새끼자. 이거를 연결하면 천황 새끼, 개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 모독죄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그래서 요 글자가 아예 금지가 돼요. 황자구자가. 그럼 나중에 돼지 돈자만 넣어서 황자 돈자로 바꾸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런 창씨개명을 너무 하기 싫었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셨던 분이 시인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되게 이 상황을 괴로워했던 저항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생기셨어요. 백석도요? 잘생기신 분은 맞아요. 또 이육사 윤동주죠.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을 썼는데 저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 자기 전에 참회록을 읽어요. 왜냐면 요거를 읽고 나면은 아 내가 하루 동안에 진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느낌이 정말 확 와닿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따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밤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고 거울이 나의 조국이에요. 이걸 온몸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더럽게 낀 것을. 요 뒤에 한 소절을 완성해 주시는 분에게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제가 키워드 3개만 들어가도 맞게 해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닦아보자. 다음에 키워드 하나만 드릴게요. 운석이 들어가요. 운석. 한 명도 모르실 수가. 운석 위를 갈까요? 밑을 갈까요? 날아갈까요? 걸어갈까요? 뭐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거울을 닦아보면 그 거울에 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시예요. 여기 청동거울.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른 시입니다. 심지어 제가 다른 시를 읽는데 막 예. 이렇게 하고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에 나타나. 맞습니다. 이 스마트한 시대라서 나서 받으시면 대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운석이 미래의 어느 시점인데 나중에는 이 시점에 자기에 되게 부끄러웠던 이 시기에 어쩌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신, 막 민족성에 대한 말살을 생각했던 시기가 193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30년대 이후에는 수탈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일본에서 등재한 하시마 군함도에 대한 강제 네. 노동력 동원 시기도 이 시기죠. 근데 저는 요것도 정말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하하 배달의 무도에 나왔잖아요. 하시마 군도가 어떤 데냐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얘기가 우리의 일제시대의 뼈아픈 내용에 대한 반성으로 등재가 된 게 아니라 일본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곳은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썼던 대표적인 군함도였어요. 그 당시에 징용이라고 하는 징용된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마를 수 있나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야였었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해 간다고 하는 내용이 징용이에요. 그래서 이 징용된 사람들이 그 하시마 군함도의 벽에다가 썼던 내용이 이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도 하루 동안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배고파인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배가 고프다. 항상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뼈아픈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 정말 근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막 모든 얼굴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구멍에 그 석회가루가 막 다 쌓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숨을 우리가 운동 되게 많이 했을 때 쉬는 것처럼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징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설득할 힘과 네. 기운이 없어서 동물적으로 연명해야 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그냥 좀 드네요. 버티는 예. 나 오늘 하루 버텼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 품속에서 하나같이 다 나온 것들이 뭘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 끝까지 버티게 해준, 자살하지 않게 해준 게 맞아요. 가족들 사진. 네. 그래서 이게 꼬깃꼬깃 접혀 있는데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꼬깃꼬깃 접혀서 가슴 안에 들어가 있던 가족들 사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731 부대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사실상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영화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교과서에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만주 731 부대가요. 제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쓸 때 현대사 파트를 담당을 해서 이 내용을 되게 넣고 싶었는데 이 고등학생한테 가르치기에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항상 걸러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731 부대가 생체 실험을 하던 비밀 부대였는데 당시에 생체 실험의 대상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요즘도 맨날 우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루타예요. 마루타의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실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걸로 걸러서 가지고 왔는데요.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 실험을 당하는 사람의 크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키가 작아요. 어린 여자아이 100cm가 간 넘는. 근데 해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잔혹한 게 뭐냐면 마루타는 마취를 안 해요. 마취를 하면 제대로 이게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산채로 어린아이를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전후 상황을 알면 정말 치가 떨리는 게 실은 이 여자아이거든요. 여자아이의 엄마가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해서 자기는 모든 실험에 써도 된다고 해서 엄마가 먼저 죽고 자기 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도 내용을 알고 딱 보면은 너무 잔인한, 이게 뭐 하기 직전이냐면 사람 몸에다 폭탄을 넣고 터뜨리기 직전에 겁을 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서 몸에 폭탄이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이게 터지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비는. 마지막 모습은 생체 실험이 끝난 마루타를 쌓아놓은 건데 이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가 전염병 걸린 동물들 폐사시키는 것처럼 쌓아놓고 불태우고. 근데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어도 어떻게 이래? 라고 하는 것들인데 기록의 실은 99%는 사라졌어요. 2차 세계대전 패전 직전에 일본이 731 부대 폭파시켜버리거든요. 위안부 있는데 위안부들을 한 번에 몰아넣고 다 없애고 731 부대도 없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같은 인간이 맞나 할 정도로 놀랍네요. 도대체 저런 일제에 어떻게 한가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독립운동이 침체돼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생각을 한 게 보통 방법으로는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열단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락 폭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안중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윤봉길 의사가 이 시기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볼 수 있는데 예.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일제의 주요 요인들을 실제로 일시에 제거하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시는 분이었고 예, 근데 독립운동 의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궁금함이 있는데 본인은 장렬하게 조국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는 것은 좋은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이 있었나요? 기혼인가요? 미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독립운동은 뭐가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할 것 같잖아요. 버릴 게 없는 사람들. 윤봉길 의사는 5남 2녀의 장남이었고 두 아들이 젖먹이었어요. 부인도 있고. 근데 그 아들들에게 남겼던 글이 요 내용인데요. 강보가 그 신생아를 싸는 담요잖아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하고 남겼던 글이 보면은 그냥 내가 생각나면 아버지 무덤에 찾아와서 술 한 잔 기울여줘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예.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사형을 당했네요. 네, 그 십자가 총틀에 매여서 총살을 당하시는데 일본이 또 이 시체를 쓰레기 하차장에 버려요. 이거를 나중에 유해를 우리가 거두어들여서 효창공원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는데 저희가 뭔가 좀 보여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셨거나 혹은 가셔야 되는 남학생들이 군대의 모태가 되는 게 한국 광복군인데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해서 군인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일제를 패망시켜야지 우리가 독립을 하니까. 근데 한국 광복군이 초창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일본군이 다 징집해 갔으니까 데려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적어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몇 명? 3명이요. 3명은 정말 너무 적네요. 3명보다 조금 더 써보세요. 12명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800명까지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체감을 못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광복군 독립지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실제로 장준하나 김준혁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이 잔뜩 기대를 하고서 인도, 미얀마, 그 버마 전선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독립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한 거예요. 영국은 엄청난 병력이 올 네, 거라고. 예. 근데 거기에 9명이 파견이 돼서 영국이 되게 당황한 왜 9명밖에 안 왔지 했던.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되게 작았고 이 한국 광복군의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그 임정이 중국에 있었고 일본 전선은 저 멀리 있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임정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가운데에 보시는 인물이 일본군에 징집되었다가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신 분인데 6,000리를 걸어요. 6,000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그게 대략적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2,300킬로미터래요. 서울에서 부산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300?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한 몇 번을 오가야 되는, 그러니까 10번을 넘죠. 한 20번을 오가야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셨는데 일본이 나중에 추격을 포기해요. 독한 놈이라고서. 왜냐면 마지막에 가면 중국의 서부 지역 가면 해발이 고도가 2,300m예요. 여기를 올라가면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설산의 행군이니까 일본이 어차피 죽을 거 했는데 거기서도 살아남고 6,000리를 걸어서 통과를 하셨는데 그때 일기에 쓰신 글이 있어요. 네. 그 쓰신 글이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였어요. 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걷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성을 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얘기로 제가 준비한 얘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시간 예. 제가 예. 준비한 것과 함께 강의 속 진짜 영웅을 찾아라. 네, 아직까지 예. 했던 인물들 중심으로 퀴즈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인물을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교재가 제가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사서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퀴즈부터 하면은 빠르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심으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엘리트 육아 가문 출신으로 제가 못 봤어요. 어쩌죠?
우리 아무나 가서 가장 그 멋있는 예, 가장 멋있는 예, 분이라고 선정되셨습니다. 오늘 가장 멋있는 분으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우당 이회영. 네? 우당 이회영. 우당 예영이요. 아닙니다. 빨리 저쪽으로 해요. 우리 저쪽에 저기 우리 저 학생들 여기 많이 네, 모여 있네요. 학생 예. 한 분이 박상진.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퀴즈가 근데 많아요. 아유, 춤을 추면서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는 박상진 열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인물은 식민통치가 시작이 되자 평가로 600억에 해당하는 요 저 서울대 가운데 분 애가 계속 들었으니까요. 네, 앞에 분. 이회영.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뒤에 질문이 4개가 남았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 이씨 6형제 중에 한 분이셨고요. 600억에 달하는 재산을 환수하셨던 세 번째,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가 담당한 역할이셨던 알아서 저쪽으로 뒤쪽으로 이제요. 저 예, 뒤쪽에 예. 회색 옷 입으신 남성분이 제일 빨리 들어주셨어요. 김원봉.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김원봉.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은 거의 안 다뤄주시는 분이었는데 암살을 통해서 되게 재조명되신 분이세요. 김원봉 선생님이시고요.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 침체기에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진행하시는 분들. 여기 오르지. 강낙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애절한 목소리로 강낙원 아이고 거의 광낙원 여사님이시죠. 아이고 밝혔어요. 시선증이 있어서. 그러고 책은 몇 권 더 있으니까는요. 네. 요 행사가 끝나면 우리 그 이다지 선생님께서 밑에 플로어에서 네. 또 서명도 해주고 책을 더 증정을 해줄 거고요.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올해가 지금 광복 70년인데 이렇게 행복한 날에 왜 암울했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그 조선 투쟁의 역사를 여기서 토크 콘서트식으로 했을까 의아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암울했지만은 암울함 속에서 그 환경에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광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너무 작은 일에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아니면은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시험에 낙방했다라든가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서 스스로 너무 크게 비관하거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은 18세 때, 19세 때, 20대 때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나이에 더 큰 꿈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공직을 희망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그만 꿈보다는 큰 꿈, 국민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 합격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기 위한 나의 꿈을 실현한다. 그거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는 공무원을 선택한다. 그런 큰 꿈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경주한다라고 하면은 준비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보람과 사랑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특강을 해주신 또 예쁘신 이다지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고요. 준비한 책을 다 드리고 싶어서 한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제 다 밖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